라디오를 듣고 계신 자매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이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제 이름은 미자입니다. 올해로 딱 60세, 환갑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 육순의 나이에는 마음을 비우고 자식과 손주들 곁에서 안분지족하며 황혼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책에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의 여자는 가을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보름달처럼 마음이 밝아야 하며 자식들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리고 서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온몸을 갉아먹는 듯한 치욕스러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평소 티타임에 입고 나가던 비단 한복이 아니라 소독약 냄새와 경멸의 냄새가 밴 꼬질꼬질하고 흐트러진 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정확히 30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유일한 친딸이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딱 한마디를 비명처럼 질렀습니다. 꺼져. 딸은 마치 병든 개를 쫓아내듯 자신의 깨끗한 인생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가장 끔찍한 쓰레기를 취급하듯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딸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할머니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고상한 귀부인의 가죽을 뒤집어 쓴 암컷 악마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보십시오. 혹시 죄책감이 스치는 어느 짧은 순간, 딸아이의 젊고 건장한 남편을 보며 자신의 지나간 청춘을 아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옆에 있는 늙고 병약하고 냄새나는 남편과 사위의 생기 넘치고 남성미 가득한 몸을 남몰래 비교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도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앞에서 저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독사를 제 포근한 침대 위로 기어오르게 했고 그 독사가 치명적인 달콤한 말로 저를 휘감게 했으며 명예와 재산, 그리고 가장 신성한 모성애마저 집어삼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 이 모든 파멸은 저기 순진무구한 분홍빛 방 안에 놓인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기 울음 감지기입니다. 그것은 본래 작은 천사들을 지키고 엄마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우리 집에서는 그것이 가장 잔혹한 목격자가 되어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근친상간의 욕망에 취해 내뱉는 병적인 신음과 더러운 고해성사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강남의 황금 과부라고 불리던 제가, 수백억 원을 가진 제가 왜 그런 진창에 빠졌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저를 음탕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악마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긴긴 밤의 차가운 외로움과 죽음이 닥치기 전에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늦게 핀 꽃 한 송이와 질투에 시들어가는 어린 나무가 있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제 저택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 부자 동네의 황금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화려한 호칭 뒤에는 비단 이불 속에서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유산과 3대가 먹고 살 만큼의 거액의 보험금을 남겼습니다. 60세. 또래 여자들이 가스 냄새와 손주들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때 저는 늦게 핀 모랑고처럼 화려했습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허리가 처지지 않도록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요가와 필라테스를 2시간씩 했습니다. 매일 오후에는 가장 비싼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고 회사원 한 달 월급에 달하는 크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덕분에 제 피부는 여전히 탱탱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가슴은 중력을 거스르듯 풍만했습니다. 거리의 남자들은
늙은이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농익은 귀부인에 대한 갈망으로 저를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회춘하는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저의 싱그러움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제 유일한 친딸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쌍둥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였습니다. 의사는 조산 위험이 매우 높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햇살이 가득했던 지수의 방은 이제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고 태교약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임신부가 토한 우유의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솔직히 친정엄마지만 딸의 방에 들어갈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 딸 지수는 이제 진액이 다 빨린 말라비틀어진 매미 허물 같았습니다. 몸은 터질 듯한 물풍선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 청초했던 얼굴은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 투성이가 되었고 양볼에는 기미가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배는 붉은 튼살 자국이 흉측한 흉터처럼 얼기설기 덮여 있었습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임신 호르몬에다 한 곳에 누워 있어야 하는 답답함이 더해져 지수는 말 그대로 마녀가 되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부리며 그 모든 분노를 불쌍한 남편인 인회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인호, 제 사위입니다. 딸보다 2살 어리고 저보다는 정확히 30살이 어립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쥐가 쌀독에 빠지듯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지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집안 차이 때문에 결사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인호는 순수한 남성미의 화신이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아래로 울퉁불퉁한 근육이 드러나는 크고 건장한 몸을 가졌습니다.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가 넘쳤고 그에게서는 항상 뜨거운 열기와 함께 남자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제 과부의 침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냄새 말입니다. 매일 저는 제 집에서 모순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빨리 안 하고 뭐 해? 목말라 죽겠단 말이야. 2층에서 지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호는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오렌지 즙을 짜다가 급히 앞침에 손을 닦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고는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요 여보. 방금 짰어.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마셔야지. 물컵을 들이밀자마자 지수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또 쉬어 빠졌겠지. 당신은 무능한 것도 정도가 있어. 오렌지 짜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해. 당신 얼굴만 봐도 입덧이 올라오니까 저리 비켜. 숨 좀 쉬게. 지수는 베개를 인회에게 던졌습니다. 그 거구의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베개를 주워 아내의 등 뒤에 부드럽게 받쳐주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꿀을 조금 더 타올게. 저는 문가에 숨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2가지 상반된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호가 불쌍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근육질인 남자가 사회에서 활가해치거나 적어도 아내에게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대릴사위로 들어와 못생기고 표독스러운 아내의 무보수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 저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네, 저는 제 친딸을 질투했습니다. 인호가 몸을 굽혀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수건을 짤 때 그의 단단한 팔뚝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였습니다. 땀에 젖은 그 듬직한 등판에 셔츠가 달라붙어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등 고울을 드러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지수처럼 망가지고 추하고 시든 여자가 저토록 생명력 넘치는 봄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지수는 저 멋진 남자를 학대하고 부려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름답고 돈도 많습니다. 제 몸에서는 샤넬 향수 냄새가 나고 제 피부는 1mm까지 세심하게 관리받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넓고 차가운 방에서 혼자 자야 합니다. 아무도 제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고, 아무도 제 변덕을 받아주지 않으며, 아무도 남자의 천으로 저를 데워주지 않습니다. 그 비교는 날이 갈수록 커져서 마치 흰개미가 나무 기둥을 갉아먹듯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이노가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짙은 남성적인 냄새가 코를 찔러 제 심장을 엇박자로 뛰게 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까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섹시하게 움직이는 목젖, 20리터 생수통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릴 때 불끈거리는 팔 근육, 아내에게 혼나고 났을 때의 그 슬프고 체념한 듯한 눈빛까지. 그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여자의 본능이 깨어나 그가 들어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포근한 동굴이 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처럼 아끼는 거야. 나는 장모잖아. 하지만 이성은 그렇게 말해도 메말라 비틀어져 담비가 필요한 제 심장은 주인을 배신하는 박동을 쳤습니다. 저는 집에서의 옷차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한 실내복 대신 이노가 있을 때는 좀 더 얇고 가슴이 깊게 파인 실크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소한 일로 그에게 부탁할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노 서방, 내 방 전구가 나갔는데 좀 갈아줄 수 있나? 이노 서방, 와인병 뚜껑이 너무 꽉 끼어서 내 손목 힘으로는 안 열리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우연을 가장해 그의 손을 살짝 세우칠 수 있었으며 젊은 청년의 눈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유소 옆에서 불장난하고 있었지만 그 욕망의 불꽃은 너무나 따뜻하고 매혹적이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고요한 밤의 신음 하나로 도덕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월 중순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을 주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년에는 불면증이 흔하다지만 오늘 밤의 불면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얇디 얇은 와인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시원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전체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대는 희미한 수면등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공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 공용 화장실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지수가 차지했기에 손님용이지만 이노가 주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이 꽉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틈새로 누런 불빛이 어두운 복도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병이 내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이하고 억눌리고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헉, 헉, 으윽.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목구멍으로 삼키는 신음이 섞여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쾌락과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땅히 정숙한 장모라면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고 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위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홀린 듯 제 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빌어먹을 호기심, 아니 정확히는 은밀한 갈망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내 광경이 제 눈을 찔렀고 망막을 태워버렸습니다. 인호가 거울 앞에 서서 문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상의는 입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넓은 구릿빛 등 꿈틀거리는 근육들이 하반신 앞쪽에서 움직이는 손의 리듬에 따라 수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젖힌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극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끄지 않은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지만 성적으로 너무 오래 굶주린 건장한 수컷의 야생성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절정에 달한 인호가 차가운 거울에 이마를 대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맙소사,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나? 돌아가신 친어머니를 찾는 건가? 아니면 나를 부르는 건가? 아니면 그저 무의식적인 비명인가? 이성은 소리쳤습니다. 미자, 도망쳐. 이건 상상 속의 근친상간이야. 사위가 그러는 걸 훔쳐보다니.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위험한 궤변이 떠올랐습니다. 내 사위는 30대, 혈기왕성한 나이야.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하고 매일 구박만 해. 남자인데 생리적 욕구가 있겠지. 집에서 해결 못하면 혹시 밖에서 딴짓이라도 하면 어쩌지. 업소 여자를 찾았다가 병이라도 옮겨와서 내 딸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에게 옮기면 어쩌지. 아니면 바람이 나서 지수를 버리면.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나는 엄마니까 이 가정을 지켜야 해. 그 고상한 핑계를 대며 저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손을 들어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인호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며 붉게 상기된 얼굴로 급히 수건을 집어 몸을 가렸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른으로서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그의 젖고 벌거벗은 몸을 훑는 제 눈빛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다. 물 마시러 내려왔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인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 같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꾸짖거나 혐오감을 드러내는 대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좁은 욕실 안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땀 냄새와 짙은 남성 호르몬 냄새가 제 후각을 찔러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딱 한 것,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성격도 예민하고 챙겨주지도 못하니 많이 답답했겠구나. 제 말은 인호의 감정적인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서 수치심이 사라지고 대신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허리를 껴안으며 배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장모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남자인데 이 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아내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제 몸이 굳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뜨거운 손이 얇은 실크 너머로 제 잘록한 허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아랫배에 닿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마땅히 그를 밀쳐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저절로 올라가 젖은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만해라. 장모가 있자네니. 내가 다 안다. 내가 널 아낀다. 그 순간 장모와 사위의 경계는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저를 숭배하며 위로를 갈구하는 젊고 굶주린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떨고 있다는 것을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지는 어두운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독사가 제 이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서서 그가 안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의 천이 제게 옮겨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그를 구원하고 있다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포옹. 처음에는 모성애와 포용의 포옹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본능은 그 변질된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노의 손은 그저 허리를 잡고 의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가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얇디 얇은 잠옷 위로 제 허리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대담하게 엉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눈물 젖은 눈은 이제 다른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적나라한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노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며 뜨거운 숨을 제 목덜미에 불어넣었습니다. 왜죠? 왜 하늘은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왜 장모님은 이렇게 젊고 매혹적인데 제 아내는?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그 잔인한 비교가 제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가 거대한 탑처럼 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의 움푹한 곳에 코를 박고 마치 오랫동안 끊었던 아편 냄새를 맡는 중독자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모님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제스민 향기, 고상하고 깨끗해요. 그는 신음했습니다. 제 아내랑 달라요. 아내는 온몸에서 바스 냄새, 토한 우유 냄새만 나요. 병균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달라요. 장모님 곁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귀에 흘러들었지만 그것은 비소가 섞인 꿀이었습니다. 그가 제 뺨에 손을 대고 수천만 원짜리 크림으로 관리한 피부를 엄지로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장모님 허리가 임신 전 지수보다 더 가늘어요. 피부는 20살 처녀보다 더 고와요. 장인어른은 이런 장모님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였을 겁니다. 제가 20년만 일찍 장모님을 만났더라면 그 만약이라는 말 한마디가 저의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0년. 아픈 남편 곁에서 청춘을 묻고 그 후 10년을 과부로 외롭게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갈망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이노가 더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귓바퀴에 살짝 닿았습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러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모님,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요. 지수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저도 풀어야죠. 그래야 아내를 돌볼 힘이 생기죠. 장모님도 제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고 병 옮겨오는 거 싫으시잖아요. 궤변. 제가 들어본 중 가장 뻔뻔한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뇌는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추잡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싸구려 핑계를 구명조끼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밖은 위험해. 내가 도와주마. 인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헝겊 인형을 들듯 가벼웠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가 거칠게 입술을 덮쳐 막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혀는 난폭했으며 땀의 짠맛과 금지된 욕망의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부부 침실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가죽 소파 위에 저를 눕혔습니다. 넓은 저택의 어둑한 어둠 속. 바로 2층에서 제 친딸 지수가 만삭의 몸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1층에서 사위가 제 실크 가운을 벗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맨살이 차가운 가죽 소파에 닿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로처럼 뜨거운 인호의 몸이 저를 덮었습니다. 죄책감이 극도로 치솟았지만 그 죄책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손이 가장 은밀한 곳에 닿고 그가 제 몸을 찬양하는 말을 내뱉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아름다워요. 걸작이에요. 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목마른 사람 같았습니다. 허리를 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떡 벌어진 등 근육에 손톱을 박아 붉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젊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 병들고 못생긴 딸보다 제가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비열한 쾌락의 순간, 저는 장모가 아니었고 그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은 굶주린 두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제 신음은 인호의 거친 숨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어딘가에서 천장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상상 속 발자국 소리도 들렸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육체적 쾌락이 섞여 강력한 마약이 되었고 저는 혼미함 속에 빠져 탈출구를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콤한 독약의 대가를 남은 평생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의 첫날 밤이 억눌린 욕망의 폭발로 인한 사고였다면 그 후의 날들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열하고 중독적인 선택 말입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자책과 후회에 시달릴 줄 알았습니다. 인호를 피해 다니고 딸의 방문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악마가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후회 대신 저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큰 도둑질을 흔적 없이 해낸 도둑처럼 떨리는 흥분이었습니다. 인호와 저는 지수의 코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저택의 구석구석. 긴 복도는 우리의 스릴 넘치는 숨바꼭질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낮잠을 잘 때, 밀폐된 방에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볼 때, 심지어 2층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신음할 때, 아래층 부엌, 세탁실, 차고에서 그 어미와 남편은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타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괴하고 병적인 취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저조차 소름이 끼쳤지만 결국 최면에 걸린 어린 양처럼 순종했습니다. 장모님. 인호가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꽃꽂이하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허리를 감싸고 슬쩍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바꿔요. 저 방에서 하고 싶어요. 그가 2층 복도 끝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의 천사들이라고 새겨진 나무 팻말이 걸린 우윳빛 문. 그곳은 지수가 한 달 내내 침대에 누워 인부들을 지시하며 꾸민 아기방이었습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위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애들 방에서. 안 돼. 인호야. 거긴 신성한 곳이야. 미쳤어. 미쳐야 재밌죠. 인호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장모님은 흥분되지 않아요. 손주들 요람 옆에서 하는 거요. 우리가 그 방의 기운을 터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저란 여자는, 그 천박한 외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 방은 연분홍색과 파스텔톤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하얀 구름과 반짝이는 별이 그려져 있었고, 구석에는 곰, 토끼, 코끼리 인형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까만 플라스틱 눈동자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린 하얀 요람 2개가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 섬유 유연제 냄새, 새 가구 냄새, 순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가장 더러운 짓을 벌였습니다. 인호는 문을 잠갔습니다. 바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옷장으로 갔습니다. 딸이 출산 준비물과 산후 옷을 넣어둔 곳이었습니다. 그는 연분홍색 실크 잠옷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만삭 사진을 찍으려다 몸이 너무 부어 입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인호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눈이 기이하게 번뜩였습니다. 이건 지수 옷이잖아. 제가 약하게 반항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요? 제 안에는 하마가 비단을 두른 것 같던데 장모님이 입으니까 진짜 여왕 같네요. 입으세요. 제 꿈속의 아내를 보여주세요. 그 치명적인 칭찬이 또다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을 벗고 딸의 옷을 걸쳤습니다. 옷은 잘 관리된 제 몸에 딱 맞았고 지금의 제 딸은 가질 수 없는 곡선을 드러냈습니다. 인호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가 달려들어 요람 사이에 깔린 부드러운 양털 러그 위로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해질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빛 속에서 순진한 인형들 사이에서 인호는 인륜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저를 여보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지수의 튼살 크림을 제 몸에 바르게 하고 장모의 몸에서 아내의 냄새를 맡으려 했습니다. 그 변태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나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제가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호가 목에 키스하며 딸에 대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것 봐. 당신 피부는 이렇게 매끄럽고 향기로운데 위층에 있는 내 마누라는 엉망이야. 논바닥처럼 튼살을 보면 토할 것 같아. 나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여자로서는 아무 감정 없어. 당신만이 내 여자야. 그 말을 듣고 딸을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저는 어두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딸을 이겼습니다. 환갑의 나이에도 임신과 출산으로 망가진 30대 딸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으니까요. 저는 킬킬거리며 인호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의 잔인함에 동조했습니다. 쯧, 흉보지 마. 불쌍하잖아. 내 아이를 가진 몸인데. 아이 같은 소리 하네. 인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낳자마자 쫓아낼 거야. 이혼할 거야. 그리고 우리 유럽으로 가자. 파리에서 신혼부부처럼 사는 거야. 자기 돈 많잖아, 그치? 걔가 뭐가 필요해? 젊고 건장한 연하남과 서구에서 자유롭게 사는 환상. 그 환상이 제 눈을 완전히 멀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꽉 껴안고 태어날 손주들의 요란 발치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래, 유럽 가자. 엄마가 다 책임질게. 나만 사랑해주면 돼. 우리는 서로 엉켜 욕망과 비열한 계획에 취해 있었고 천벌이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방이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 죄인들의 성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 넘치는 모성애가 그 방을 죽음의 덫으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지수는 아기를 멀리서도 지켜보기 위해 몰래 새 장비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주 작고 선명한 카메라와 양방향 소리 감지 기능이 있는 기계를
곰 인형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최신형 베이비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지수가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연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그 모니터를 켜서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진짜 악몽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화요일 낮이었습니다. 밖은 매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고 햇볕이 쨍쨍했지만 굳게 닫힌 저택 안은 소름 끼치도록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막 수면제와 종합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두통과 허리 통증을 잊고 깊게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헌신적인 엄마인 척하는 저는 직접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준 뒤 살금살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지수방의 문고리가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계단 입구에 서 있던 인호가 저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음탕한 의미가 담긴 윙크였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천국, 아기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인호는 평소보다 더 흥분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노인과 젊은이 커플 기사를 봤다며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는 에어컨 바람에 살랑거리는 요람 아래 하얀 양털 레어그 위로 저를 밀어 눕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의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흩뜨린 채 총애받는 여왕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형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큰 곰 인형, 선반 위 토끼 인형,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선반 위에 놓인 짧은 안테나가 달린 하얀 달걀 모양의 기계까지. 지수가 해외 직구로 산 필립스 베이비 모니터였습니다. 음성인식 기능과 360도 회전 적외선 카메라가 달린 물건이었습니다. 얄궂게도 지수는 자기 전에 신호를 확인한다며 켜두었고 수신기는 딸의 귀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밀폐된 아기방에서 인호는 익숙한 음담 패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에 키스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진짜 끝내주네요. 살결이 이렇게 탱탱하니 늙은 남편이 복상사할 만하죠. 그 양반, 이 음탕한 마누라 모시느라 꽤나 고생했겠어요. 저는 킬킬거리며 그의 어깨를 찰싹 때렸습니다. 앙탈을 부리는 척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그 양반 얘기는 하지 마, 흥 깨져. 인호는 저를 더 꽉 껴안으며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 목소리가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이에요. 저 돼지 같은 거 애 낳으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여드름 투성이의 튼 배를 보면 구역질이 나요. 난 돈만 있으면 돼요. 재산 분할 받아서 당신이랑 유럽 갈 거야. 해변에 집 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모실게요. 어때요? 좋아, 너무 좋아. 저는 눈을 감고 낙원을 상상하며 신음했습니다. 엄마 돈 많아? 엄마가 다 해줄게. 걔 버리고 나한테 와. 버려야죠. 못생기고 성질 더러운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아요. 당신이 최고야. 인호의 말이 적막한 공간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몽롱함 속에서 훗날 혀를 깨물고 싶을 만큼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래, 지 아빠 닮아서 재미없는 애야. 몇 달만 참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끔찍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기방 안이 아니라 선반 위 작은 스피커에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머리 위 천장 너머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꺄악. 찢어지는 듯한 고막을 파고드는 비명이었습니다. 짐승이 도살당할 때 내지르는 듯한 극한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담긴 비명이었습니다. 저와 인호는 불에 댄 듯 서로를 떼어내며 펄쩍 뛰었습니다. 뭐야. 인호가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선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제야 베이비 모니터의 전자눈이 붉게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붉은 불빛은 악마의 눈, 아니 바닥에서 뒹구는 더러운 두 죄인을 노려보는 진실의 눈이었습니다. 맙소사, 베이비 모니터.
저는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다 듣고 있었어. 위층의 비명이 뚝 끊기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수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단추도 잠그지 못한 채 가운을 걸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인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지를 꿰어 입으며 허둥지둥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날아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수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까 기어 나오려 했던 모양입니다.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얼어붙었고 문턱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베이비 모니터와 연결된 태블릿 쓴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깨진 유리가 아니라 피였습니다. 새빨간 선혈. 지수의 하반신에서 쏟아져 나온 피가 하얀 잠옷을 적시고 밝은 오크색 바닥으로 기괴한 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가, 지수야. 저는 딸에게 달려가 몸을 뒤집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입을 벌린 채 말은 못하고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만 냈습니다. 딸이 저를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눈빛이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딸은 몸을 움츠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마치 제 손이 염산이나 독인 것처럼. 꺼져, 꺼져. 지수가 콧물과 눈물 범벅이 되어 헐떡였습니다. 엄마랑 저 새끼, 더러워.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구급차 불러. 이노야, 빨리 구급차 불러.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딸의 다리 사이에서 쏟아지는 피를 막으려 떨리는 손을 댔습니다. 이노는 문가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피 웅덩이와 죽어가는 아내, 위험에 빠진 뱃속 아이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자신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빨리 안 불러. 멍하니 뭐해. 제가 악을 썼습니다. 장모님이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노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가짜 평화를 찢어 발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따라가 채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은 따로 오세요. 차 안이 좁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서서 딸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손주를 싣고 질주하는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딸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사위의 살을 만지던 그 손의 말입니다. 저는 이노를 찾았습니다. 차 가져와 병원으로 가자. 하지만 차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생일 선물로 사준 포르쉐 스포츠카가 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금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다이아몬드 패물 세트, 지수 출산 비용으로 어제 찾아둔 현금 5천만 원까지. 모든 게 증발했습니다. 제가 매일 몇 시간씩 화장하던 화장대 위에 이노는 검은색 USB 하나와 피갈겨 쓴 쪽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할망구, 뜨거운 밤 고마웠어. 이 돈은 지난 몇 달간 내 봉사료라고 생각할게. USB에 당신 신음소리 다 녹음돼 있어. 경찰에 신고하지 마.
그랬다간 강남 바닥에 당신 꾀꼬리 같은 목소리 쫙 뿌릴 테니까. 안녕.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돈은 아직 많습니다. 명예와 재산을 잃은 것을 넘어 제 어리석은 욕정으로 딸과 손주를 제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도도한 황금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번진 늙은 마녀, 딸의 잠옷을 훔쳐 입고 손에 피를 묻힌 추한 노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보호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깨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님 되시죠? 당장 병원으로 오십시오. 환자가 위독합니다. 태아둘을 살리려면 긴급 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너무 약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대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대가였습니다. 저는 인호가 남긴 난장판 속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금고가 제 어리석음을 비웃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보석을 잃은 아픔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위 검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쪽지 옆에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찬물이 등골을 타고 흘러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생에 찌든 중년 여성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비쩍 마른 소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그 우울한 눈빛.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김 씨였습니다. 기억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해 제 나이 40, 오만함의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배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생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지가 없자 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김 씨가 훔쳤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녀가 무릎 꿇고 빌며 아들 목숨을 걸고 맹세했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고 도둑년이라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쫓아냈습니다. 사흘 뒤 김 씨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투신 자살한 것입니다. 10살 난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에 인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종적이고 사랑에 빠진 사위의 얼굴도 어둠 속 정부의 음탕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차갑고 증오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안녕 미자씨. 영상 속 인호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당포나 어디선가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들어보인 것은 위패였습니다. 우리 엄마 기억나? 20년 전 당신이 죽음으로 몰고 간 불쌍한 김씨, 아줌마 말이야. 내가 그 시절 꼬마 인호야. 내가 20년을 와신 상담하며 운동하고 얼굴 고치고 외로운 늙은 여자 꼬시는 법을 배웠어. 오직 이날만을 위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가 김씨 아들이라니. 내가 당신의 늙고 축 늘어진 몸뚱이를 탐냈다고 생각해? 영상 속 목소리가 구토물을 보듯 혐오스러워졌습니다. 당신 몸에 손댈 때마다, 돈 냄새와 가식 냄새가 진동하는 입에 키스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토했어.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연기를 해야 했지. 뜨겁고 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스민 향기, 가는 허리, 매혹적이라는 칭찬. 그 모든 게 각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쓰레기 취급했는데 저는 제가 여왕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목표는 돈만이 아니야.
인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게 하고 싶었어. 우리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경멸당하고 버림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베이비 모니터. 내가 일부러 지수한테 설치하게 한 거야. 거기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지. 당신 딸이 제 눈으로 친정엄마와 남편이 붙어먹는 꼴을 보게 하고 싶었어. 당신의 그 가식적인 명문가가 산산조각이 나길 원했다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고통과 절망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인호가 저를 꽃뱀처럼 속인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완벽한 사위의 탈을 쓰고 찾아온 업보였습니다. 그는 저의 천박함과 허영심, 악독함을 이용해 저를 생매장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그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이제 그는 잔인한 진실로 제 영혼을 죽였습니다. 깊은 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갔습니다. 택시비 한 푼 없어 걸어야 했습니다. 명품 하이힐 굽이 부러져 절름발이처럼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얇은 실크 잠옷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급하게 코트를 걸쳤지만 안에는 여전히 훔쳐 입은 딸의 잠옷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막 나오는 의사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제 딸 지수 어떻게 됐나요? 제가 달려가 의사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저를 난처하고 경멸 섞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이 기막힌 응급 환자의 사연이 병원에 다 퍼진 모양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궁 파열로 출혈이 심해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따님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28주 조산이라 호흡 부전이 심해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요. 생명 유지에 큰 비용이 들 겁니다. 자궁 적출, 손주들의 위기, 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비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인호가 가져갔거나 정지되었을 겁니다. 현금 한 푼 없습니다. 황금 과부의 막대한 재산은 가짜 사위와 함께 증발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저는 부서지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에 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욕설이나 비명, 아니면 뺨이라도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도 쌉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는 지수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 증오도 분노도 아닌 마치 하얀 침대 시트 위를 기어가는 더러운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극한의 혐오였습니다. 딸이 산소 호흡기를 떼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잖아. 미자 엄마야. 지수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우리 엄마는 고상하고 도덕적인 분이었어요. 딸 남편을 뺏고 손주를 죽인 늙은 창녀가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딘 칼처럼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꺼져. 딸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요.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다면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환자가 흥분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병실 밖으로 밀려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제 인생의 문도 영원히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정문을 나와 화려한 불빛이 넘실 때는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 고급 옷가게 쇼윈도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에 비친 것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비싼 화장이
서커스 광대처럼 번진 늙은 여자였습니다. 옷차림은 엉망이고 눈은 속이 죽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미자. 한때 잘나가던 황금 과부. 이제 돌아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족이 없습니다. 딸은 의절했고 손주는 돈이 없어 인큐베이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유모차를 미는 인자한 미소의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인호가 나타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늙음을 소중히 여기고 품위를 지키고 그 평화로운 외로움에 만족할 줄 알았다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텐데. 자매님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마스카라가 눈물에 번져 흉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달콤한 말 믿지 마십시오. 죽어버린 청춘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덕을 쌓고 사십시오. 인과응보는 절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20년이 늦을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앗아갑니다. 저는 뒤를 돌아 제가 더 이상 속할 수 없는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등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 골목길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가 그 원망스러운 아기 울음 감지기에서 흘러나오던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